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평소에 인터넷 쇼핑, 온라인 쇼핑들 많이 하시죠? 코로나 이후에 저도 이 온라인 쇼핑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옷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입어보지 못하고 사니까 아무래도 치수 맞춰서 사기가 참 어려운 것 같더군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체 치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평소에 신체 치수를 알고 있다고 해도 이게 체중이라는 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제조사마다 사이즈가 조금씩 또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딱 맞는, 잘 맞는 옷을 온라인으로 구입하기가 참 어려운데, 여성분들은 화장품도 그런 것 같더군요. 색조 화장품을 인터넷으로 사다 보면 피부톤에 맞기도 하고 또 잘 안 맞기도 하는 그런 갈등, 고민들,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일부 아이디어 기업들이 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과 결합된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고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다들 관심거리는 나는 그럼 언제쯤 백신을 맞을 차례가 될까 하는 건데요. 친절한 하나씩 시간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참 큰 공공기관 중에 하나죠. 공기업 중에 하나죠. 한국전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월 27일 토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요즘은 옷이나 신발, 화장품까지도 모두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딱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저기서 파는 저 옷이 내 몸에 맞을까? 저 화장품의 저 색조가 내 피부에 맞을까? 발치수는 아는데 저게 좀 크게 나왔을까? 작게 나왔을까? 이제 이런 고민인데요. 아마 이 고민은 소비자도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최신 기술들이 그래서 고객의 다양한 사이즈를 정확하게 재주는 그런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고 해서요.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술과 뷰티의 만남,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이게 그동안 고민이어서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조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기술 중에 예전에 몸에 쫙 달라붙는 옷을 입으면 네, 이분의 이제 각종 모든 사이즈가 다 이제 나오지 않겠어요. 맞아요. 네. 이제 그건 공개된 장소에서는 못 하는 거고 집에서 혼자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기술도 있다는 얘기까지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2년 전에 그 바디수트를 하나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당시에 그 등장했던 이 바디수트는 뭐 땡땡이라고 하죠. 도트 형태의 예. 그 일종의 마커 역할을 하는데요. 이 음. 도트가 이 옷을 입으면 예. 어느 부위는 찌그러지고 어느 부위는 뭐 조금 더 크게 확장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도트의 변형, 사이즈의 이 기울기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이 전용 앱으로 이 옷을 입고 찍으면 이 사람의 허리 치수는 얼마구나, 예. 뭐 신체 사이즈는 얼마구나 이런 거를 측정을 하는 기술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고객님 저 이 옷을 입으시고요. 이 옷에는 동그라미 무늬가 많이 있는데 네, 그냥 사진, 그리고 나서 이 옷 입으신 사진 하나만 네, 좀 민망하시더라도 네, 다각도로 찍어야 돼요. 찍어서 네. 보내주세요. 그럼 네. 저희가 딱 고객님의 허리는 얼마인지, 뭐 어깨 사이즈는 얼마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음. 이 고객들의 정확한 신체 치수를 측정을 해서 해당하는 고객에게 딱 맞는 브랜드의 사이즈들을 추천을 해주는 걸 했었는데요. 예. 당시에도 이 바디 수트를 약 1,000만 매를 전 세계 72개국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배포를 하면서 이제 빅데이터를 얻은 거죠. 예. 근데 이 회사가 이번에는 발 사이즈를 정확하게 측정해 보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매트를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발 매트. 네, 예, 발 예. 매트인데 이 매트 또한 발을 올려두는 그 발 모양의 그림이 하나 있고요. 그 주변으로는 약 100여 개가 넘는 도트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방사형으로. 예. 그래서 발을 올려놓고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여러 각도로 이제 발 사진을 찍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발의 단순한 사이즈뿐만이 아니라 3D로 발을 실제적으로 스캔을 하는 것과 똑같이 발의 그 형태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발이 약간 내 발이 통통한 발인지 그 전체 폭은 얼마고 길이는 얼마인지 이런 네. 것들을 측정을 해서 A 브랜드의 제품에서는 이 사람은 230 사이즈를 추천을 하고 와우. B 브랜드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225를 신어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왜 각 브랜드마다 저도 그런데요. 어느 특정 브랜드를 살 때는 제 원래 사이즈보다 10 정도 작게 사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서 소비자들이 브랜드의 사이즈를 잘 모르니까 아예 내 정확한 데이터를 그 사이트에 제공을 하면 사이트가 알아서 브랜드의 사이즈를 이제 해준다 추천을 이거죠. 해주는 거죠. 대개는 그래서 요즘에는 230도 한 켤레 사고 225도 한 켤레 사고 해서 둘 중에 맞는 거 신고 나머지는 반품. 반품을 하죠. 네. 오가는 비용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좀 줄여보자라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 회사가 패션 쪽으로 이제 의류 이런 신체 사이즈들을 다 측정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욕심을 냈습니다. 피부를 측정을 해보겠다 이번에는 소비자의 피부를 측정을 해서 피부의 우리가 두께? 아니면 컬러이죠. 피부의 색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화장품 업계로 진출하겠다 선언을 했는데요. 네. 이 일본의 이 대형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그동안에는 패션 쪽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패션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쭉 수집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그 노하우를 얻다 보니 우리가 그 뷰티 쪽으로도 진출할 수 있겠다. 빅데이터만 수집할 수 있다면. 네. 근데 기존의 고객들이 워낙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무료로 측정할 수 있는 뭔가를 배포만 해줄 수 있다면 피부에 관련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부색이 다 살색인데 모든 사람들은 네. 그러나 약간 검은 톤 혹은 약간 밝은 톤 네. 그런 미세함을 측정하겠다는 거죠. 개인이 그렇죠. 갖고 있는 피부에. 화장을 안 하셔서 밝은 톤, 어두운 톤으로만 구분을 하시는데 예. 웜톤, 쿨톤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분류를 하게 되고요. 예. 그 색깔 중에서도 붉은기가 좀 더 도는지 노란기가 조금 더 도는지 그에 따라서 파운데이션이나 색조 화장 뭐 이게 펄이 잘 어울리는지 아닌지 여러 물광 화장이 잘 어울리는지 그렇겠어요. 굉장히 많이 구분이 되거든요. 차라리 신발은 조금 커도 신고 뭐 그런데 네, 그리고 뭐 예를 화장은 다르죠. 그리고 여름철에 조금 야외 활동을 많이 해서 피부가 조금 그을려졌다. 그럴 경우에도 또 피부의 톤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 소비자들이 정말 나한테 어떤 톤이 맞는지 잘 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일일이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될 테니까. 네, 그런데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는 이제 그런 그 전문 상담원들이 있으니까 저는 어떤 게 좋을까요?라고 물어보고 추천을 받기도 하는데 네.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결국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코로나 방역 그 단계가 심해지면서 제가 한번 립스틱을 사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샘플을 사용할 수 없게 샘플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렇겠어요. 너도 나도 발라보면 감염되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오프라인에서도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온라인으로 점차 소비는 이제 확대가 될 텐데 이 피부와 스타일에 따라서 정확하게 소비자가 실패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빅데이터를 한번 모아서 추천해주자. 네. 그래서 고안하는 것이 보통 그러면 카메라나 뭐 피부를 스캔을 하는 기구거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얼굴 사진 회사는 찍어서 보내주세요 해도 그거는 카메라의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모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고안을 해낸 것이 스마트 안경입니다. 안경? 네, 그래서 왜 이게 안경이 왜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안경이요. 예. 굉장히 심플한 안경인데요. 이게 무료로 나눠줘야 되니까 굉장히 단가도 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안경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 가지의 컬러 패턴, 컬러 칩들이 이 안경 테두리 전체에 수십 가지의 조금 어떤 뭐 빨간색은 조금 들어있고 뭐 블랙은 조금 넓게 있고 갈색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불규칙하게 컬러 패턴 칩들로 이 안경의 패턴이 그려져 있습니다. 갖고 오신 사진 보고 있는데 그냥 안경테 위에다가 저 타일처럼. 모자이크나 타일처럼 네. 색종이 잘라서 붙여놓은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색종을 네. 붙여놓은 것 같죠? 예. 그래서 이 안경을 쓰고 전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한 다음에 얼굴을 사진을 찍는 거예요. 네. 그럼 보통 조명이 뭐 붉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는데 이 안경에 되어 있는 컬러 패턴 칩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 그렇죠. 부분은 요 빨간색. 네, 그 데이터를 사실은 이 사이트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환경의 밝기나 조도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예. 가장 유사한 피부와에 맞는 컬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모자이크 색종이 중에 고객 피부랑 똑같은 색종이 조각이 뭔지 딱 보면 네, 김대리 요거 저 3번 색종이가 뭔지 갖고 맞아요. 와봐 이러면 네. 고객 피부가 요 색이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올해 1월에 500개 이상의 브랜드를 입점시킨 화장품 전문 몰을 그 3월에 오픈할 거라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네. 결국 우리가 화장품 산업에 진출을 할 때 기존에 오랫동안 운영해왔던 몰들과 경쟁 우위를 가지려면 예. 우리는 결국 맞춤형, 고객 맞춤형으로 시작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야, 이러면 여기는 그럼 내 피부 타입이 A3, B7, C13이라는 걸 알게 되면 네, 여기에 맞는 화장품은 계속 나한테 맞을 테니까 네, 한번 하고 나면 다 여기서 사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음, 또 이 화장품의 지금은 화장품의 그 피부의 톤만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는 그 어떤 피부 상태, 수분 상태나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이제 뭐 피부 결 이런 것까지도 다 측정할 수 있는 또 그 단말기를 네. 개발을 해서 무료로 또 배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네. 우리는 고객들의 이제는 빅데이터를 모으겠다. 네, 기존에 이제 패션 이용 고객들의 뭐 1,000만 명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피부에 관련된 데이터를 추가로 모으는 거고 예. 또 나아가서는 헤어 머리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또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회사는 우리는 빅데이터 회사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특히 화장품은 뭐 컬러도 컬러지만 뭐 여러 가지의 그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는 게 이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에 대한 부분도 가상 증강현실로 예. 실제 적용해 보면서 그럴 수 이 있겠네요. 제품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추천들도 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을 당신 피부에 바르면 이렇게 나옵니다가 네, 정확히 구현되겠네요. 맞아요. 색깔을 아니까. 네, 야, 이게 다양한 기술이 이렇게 화장품에도 사용되고 옷에도 사용되면 이 기술 가지고 또 다른 비즈니스도 만들어내겠어요? 그럼요. 제가 오늘 패션 쪽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미국의 한 회사는 이 패션에 또 IoT 기술을 적용을 해서 예. 안아주는 셔츠라고 해서 기존에 2004년에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허그 셔츠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허그 셔츠라는 건 어떤 제품이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끼리 또는 가족끼리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내가 한번 안아주고 싶고 만져주고 싶고 이럴 때 스마트폰을 통해서 액션을 취하면 네. 그 액션이 햅틱으로 전환이 돼서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햅틱이 뭐예요? 햅틱이 약간 일종의 진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셔츠에다가 네. 부르르 떨리거나 아니면 꾹 누르는 이런 압점들을 넣어놓고 네. 아,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연인이나 가족들이 나 지금 너를 생각하고 있어. 내가 한번 안아줄게라고 해서 실행을 하고 이렇게 쓰다듬으면 스마트폰의 버튼을 누르면 네. 그러면 그럼 남자친구한테 진동이 가서 네. 살짝 그 터치하거나 안아주는 느낌이 든다. 네.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에 사운드 셔츠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사운드 셔츠는 말 그대로 셔츠를 통해서 음악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햅틱을 아. 통해서 느끼듯이 이 사운드도 이 햅틱을 통해서 느끼는 건데요. 청각 장애인을 위한 그 셔츠인데요. 예. 이 셔츠를 입고 게임을 하거나 네. 음악을 듣거나 또는 그 QPRO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콘서트장에 어떤 이 소리를 인식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있으면 이 스마트폰을 실행해서 외부의 소리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으면서 네. 이게 바이올린이 막 연주를 하는 것인지 또 무거운 저음의 어떤 다른 악기가 연주하는지에 따라서 이 셔츠의 고음에 해당하는 부분은 셔츠에서 상단 부위에서 이렇게 나고요. 네. 저음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랫부분, 팔이나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진동을 하게 해서 실제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굉장히 다양한 악기가 연주하잖아요. 그럼 고음이냐 저음이냐에 따라서 동시에 움직일 수도 있고 한 부분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실제 청각장애인들은 연주장을 보면은 그냥 그림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연주하는 모습만. 예. 근데 이 연주하는 모습을 실제 그 햅틱이나 진동을 통해 가지고 셔츠로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게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겠어요. 게임은 영상만 보는데 소리까지 음. 같이 들리게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 패션 업계도 IoT나 기술과 결합해서 네. 이렇게 이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사운드 셔츠는 28개의 마이크로 액추에이터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액추에이터라는 거는 뭔가면 개인 설정에서 그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외부의 소리를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인식을 해서 그 인식한 소리를 햅틱으로 터치감으로 변화시켜주는 바꿔주는 거예요. 거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셔츠를 입은 사람의 몸통을 가로지르는 일련의 이제 촉각으로 변형시켜 주는 건데요. 예. 이런 그 시도들이 패션에도 등장을 하고 있어서 이 회사는 2012년에 그 트위터 드레스라는 것도 한번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 트위터 드레스라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햅틱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빛으로 전환을 시켜서 이 셔츠에 계정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예. 소비자들에게 자, 저희가 트위터 드레스 발표회를 하는데요. 응원 메시지를 트위터로 멘션으로 날려주세요라고 네. 하면 전 세계 소비자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 셔츠를 언급을 하면서 트윗을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트윗을 할 때마다 셔츠에서 깜빡깜빡 이제 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의 사람들이 멘션을 보냈냐에 따라서 그 깜빡이는 횟수가 굉장히 밝아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하면서 마치 육안으로 보면은 빛으로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래서 대화형 트위터 셔츠라는 걸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분의 셔츠에 내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는. 네. 좋아요 등불, 뭐 싫어요.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그 멘션일 경우에는 파란색, 부정적인 멘션일 때는 빨간색. 그리고 굉장히 어느 지역에서 각 나라별로 도시별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서울에서 보는 사람들이 트윗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왼쪽 팔이 많이 움직이고 이런 식의 그 시도들을 패션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회사는 인공지능이랑 그런 여러 가지 IoT 기술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실제 패브릭도 직조를 같이 해서 예. 이 특허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굿대 서킷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예요. 네. 이 회사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제가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 패션이 어느 정도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면 예. 이 회사를 좀 유심히 보면은 굉장히 놀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17년 정도 된 회사이거든요. 이런 기술은 그 혹시 뇌파를 측정하면 네. 지금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상태가 어떤지 뭐 알 수 있다면 그 뇌파와 티셔츠를 연결해서 내가 업무에 몰두하고 있는지 네.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수험생 부모의 경우엔 제가 책상 앞에 있긴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 때 티셔츠가 막 불이 반짝반짝 빨간 불이 켜지면 뭐 이거고 네. 그러면 좋을까요? 아니면 뇌파를 측정할 수 있을 기술이 이제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표정을 읽어서 그 네. 표정에 맞는 어떤 그 티셔츠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정에 따른 어떤 제품을 추천해 준거나 하는 거는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을 것 있습니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즐거운 일을 할 때의 뇌파와 네. 하기 싫은 일을 할 때의 뇌파는 다를 거니까 네. 두 가지만 구별하면 네, 그렇죠. 업무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즐거울 일은 없잖아요. 저는 즐겁던데요. 사장님이니까 그렇죠. 로그인디 조현경 사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내 순서는 언제쯤일까?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백신 접종과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한꺼번에 이하나 리포터가 취재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누구를 돌보거나 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분들부터 맞더군요. 네, 금요일인 딱 어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요양시설 입소자 중에 만 65세 미만의 입소자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접종을 시작했고요. 예. 오늘부터는 코로나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3월 8일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하얀 가운 입은 분들 먼저 맞고 65세 미만의 요양시설 입소자. 그렇죠. 그럼 65세 이상은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당초보다 좀 미뤄져서요.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 가장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지금 맞고 있는데요. 예. 이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에서 65세 이상 참가자가 600명대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65세 이상을 상당수 포함한 임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가 3월 말쯤 나와서 예. 접종도 그 즈음으로 미뤄진 거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안정성은 이미 입증이 됐고요. 예. 효능이 확실히 있느냐 이거 한 번 더 짚고 가자는 입장입니다. 되고 나면 이제 3월 말부터는 65세 이상도 하고. 네. 제일 궁금한 저는요. 저도 제가 언제 맞는지가 제일 우리 궁금했는데 언제 맞습니까? 네. 7월부터 시작입니다. 7월부터는 모든 성인, 그러니까 만 18세에서 만 64세가 접종 대상이긴 한데요. 예. 그 안에서도 세분화돼서 만성 질환자랑 50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대상자부터 먼저 맞기 시작하고요. 이후에 군인, 경찰, 또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이렇게 쭉쭉 가다 보면 예. 성인들은 한 뭐 10월쯤 나머지 성인들은 점차 뒤로 그러네. 가면서 맞게 군인도 되지 아니고 않을까. 경찰도 아니고 50세가 넘지도 않았으며 보육시설에서 동사하지 않는 분들은 나중에. 네, 거의 3분기 마지막쯤에 아. 맞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언제 먼저 맞습니까? 유아나 청소년들은 제외입니다. 음. 18세 미만이고 임신부는 임상에 포함되지 않아서요. 접종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 추가적으로 임상이 실험이 진행 중이라서 이 임상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어찌 보면 더 필요한 대상일 수는 있는데 그렇죠. 임상이 안 끝났군요. 네. 이거는 그럼 대략은 설명해 주셔서 알겠는데 그럼 며칠인지 언제인지 이거는 따로 연락을 주나요? 네, 일단 시기별로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예. 이게 4월부터 발송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자에 링크 하나가 같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누르고 예방접종 예약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사전 예약을 하면 되고요. 예. 아니면 1339번 콜센터를 통해서도 사전 예약을 해서 예방접종을 이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해서 어디 식당 예약하듯이. 네, 그리고요. 이쯤에는 국민비서라는 어플리케이션도 공개될 예정이라서요. 예. 이 앱에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안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3월쯤 다시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문자로 온다. 네. 아이고, 이것도 비슷한 사칭한 보이스피싱 엄청 많겠군요. 그때 되면 또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예약을 했는데 예약하는 날 하필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가면 식당은 예약 취소 죄송합니다. 이제 이러면 될 텐데. 네. 이거는 그럼 언제 다른 날짜로 옮겨줍니까? 후순위로 일단 밀리게 됩니다. 만약에 미리 예약 일정을 조정하지 않았다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분기 접종 대상인데 3분기로 밀리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접종 시기별로 대상자가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중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별로 접종 기간 2, 3주 정도 넉넉하게 여유가 있어서요. 감기 증상이나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예약 날짜에 못 간다고 하시면 미리 예약 일정을 조정하시는 게 제때 맞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 그러면 뭐 다른 날짜로 살짝 옮겨주기도 하는데 네. 그냥 뻥 이렇게 없어지면 그 기간에 맞을 분들 다 맞고 나서 네, 그렇죠. 맨 뒤에 펑크 내신 분 이제 순서가 돌아온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끼리만. 네. 혹시 부작용 걱정은 국가에서 알아서 잘 걸을 것 같기는 한데 네. 뭐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까? 뭐 고열이나 호흡곤란, 뭐 입술이나 입안의 부종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당연히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해야 하는데요. 예. 이렇게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 반응에 대해서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명 서류를 모아서 보상 청구서를 내면요.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보상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네. 다만 최소 피해 금액이 이런 이상 반응으로 치료받고 진료비 중에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 이상 발생할 경우입니다. 흔치는 않겠군요. 네, 유아나 청소년들의 일정이 잡히면 다 흔들릴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조금씩 변경이 계속 될 수 그렇기도 있겠죠. 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확인되면 또 다시 이분들 먼저 맞춰야 되니까 네, 결론은 언젠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문자로 오거나 나중에 확인하는 건 다시 알려준다. 네, 그렇죠. 이하나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미국 텍사스에서는 한파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 때문에 전기 풍부한 미국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뉴스를 들었죠. 우리나라도 점점 전기의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는데 전기와 관련한 공공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 관련 공공기관들을 쭉 한번 훑어볼 텐데요.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력. 네, 저 맞습니다. 그거 알아요. 네, 한국전력. 그냥 정말 거기서 전기 다 만들고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인지는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한국전력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제일 큰 공기업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이 딸린 식구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말씀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고 싶어요. 딸린 식구라면 예, 그러니까 자회사? 그렇죠. 그룹사로 보통 이제 분류되는 곳이 있는데 예. 한국전력기술,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MCS, 뭐 한전 FMS, 한국 원자력연료, 한전 산업개발, 뭐 한국 한전 의료재단 등 이제 꽤 많아요. 그럼 각자 하는 일들이 다 다르니까 이렇게 분리를 해놨을 텐데. 예, 근데 이게 묘하게 한전 그 그룹사로 분류되는 이 회사들은 그 회사 이름에 이제 영문 약자명을 쓰다 보니까 예. 이게 도대체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회사인지 잘 몰라야 좋은 거래요. 공공기관들은. 그래서 이제 보면 한국전력기술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각종 발전소의 설계, 구매, 뭐 시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즉 발전소를 만드는 거와 관련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KPS라고 하는 이 회사는 플랜트 서비스 앤 엔지니어링이니까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그 설비를 누군가 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비 관련한 기관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예. KDN이라는 또 곳이 있는데 여기는 나리지 데이터 앤 네트워크니까 전력 산업과 관련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어떠한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씩 보면 좀 다 필요한 곳인데 이름을 또 이렇게 써놔가지고 한전 식구들이 잘 이제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예. 하나씩 그럼 그냥 배워보죠. 왜냐하면 어디서 딱 들으면 아는 척이라도 하게 예. 지나가다가.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한전 KPS나 네. 또는 그 KDN 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큰 이제 기업들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한전 MCS 또는 FMS, CSC 이런 회사들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이 회사들은. MCS는 무슨 의미일까요? MCS는 미팅 앤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우리 검침 하시는 분들 계시죠. 검침 담당 하시던 분들이 원래 이제 비정규직으로 이제 근무하시다가 예. 이분들을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을 했어요. 한전 정규직으로 바로 하면 그 급여 체계나 그 인사 체계가 안 맞으니까. 네네. 그래서 별도의 요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한 게 MCS고요. 네. FMS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터넌스 서비스죠. 그러니까 청소, 시설 관리, 경비 용역 등을 담당하는 또 별도의 자회사. 그것도 예전에는 비정규직 그냥 썼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뭐 한전 CSC 같은 경우는 이제 콜센터 관련한 여기도 예.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니. 예, 원체 별도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전은 이런 이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도 이제 몇 개씩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자회사들이 꽤 생겼군요. 예, 자회사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전 의료재단 같은 경우는 도봉구에 있는 한일병원을 운영하는데 네. 여기는 이제 전기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일, 특히 이제 감전이죠. 감전 사고는 보통 화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문 치료 병원이군요. 예, 여기는. 그렇습니다. 1937년부터 이제 시작했으니까 되게 오래된 병원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야말로 이 회사에서 직접 병원을 만들거나 운영하지 않으면 네. 민간 병원에서는 우리 이거 감전 전문으로 하겠습니다가 잘 안 되겠네요. 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야, 뭐 이 안에 들어가면 뭐 다 해결되는 느낌인데요. 뭐든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한전을 가리켜서 왕국이다, 거대한 뭐 이런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른 회사가 된 6개 발전 자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코너에서 소개드렸던 전력거래소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회사고요. 교육기관도 가지고 있어요. 서울 강남 쪽에 있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여기도 이제 한전이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이게 한전에서 운영하는 학교예요? 네, 그래서 이 수도전기공고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수준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는 이제 한전공대도 또 설립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사실은 예전에는 공과대학을 별도로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1971년에 이제 홍익대학교에 이제 매각해가지고 현재 이제 홍대 공대가 지금 전신이 이제 한전이 운영을 했었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면 학교 세우고, 네, 고등학교가 필요하면 고등학교 세우고, 맞습니다. 병원 필요하면 병원 세우고. 네, 필요하면 내가 만들어서 한다.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여태까지 성장해온 이제 회사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게 워낙 독립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네네, 딱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민간에서 해줄 수가 없겠네요. 네, 예전에 철도청이 좀 그랬어요. 철도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철도 병원까지. 그렇죠. 예, 정말 다양한 기관들을 이제 가지고 완결 구조를 갖췄습니다. 네.
이런 여러 기관들을 한꺼번에 거느리고 있는 큰 형님이시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전. 예, 한전입니다. 사실 한전은 원체 거대한 곳이라서 이 시간에 20분 정도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데요. 일단은 뭐 자산 총액 하면은 거의 200조 가까운 197조 원이고 직원도 이렇게 발전 자회사 떨어져 나가고 뭐 해도 2만 3천 명에 이르고 본사만 있습니다. 2만 3천 명. 예. 근데 보통 우리가 한전 그러면 전기 만드는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한전은 전기를 만들진 않습니다. 이제는. 그럼 남들이 뭐- 만들어진 전기를 네. 한전이 가지고 있는 송전 배전망을 통해서 운반하고 그거를 수요자한테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마트 같은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만들지는 어. 않고 이제 소비자한테 전달해주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관리하고 이익을 보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런데 2만 3천 명이나 네, 그 검침하는 분도 빼고 콜센터도 빼고 다 뺐을 텐데도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복잡하고 많나 봐요.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주로 이제 송전 배전 네, 그거와 관련된 또 그 여러 가지 전봇대에 쭉 그 전기 줄이는 게 그게 송배전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고속도로나 주변에 높은 철탑이 서 있는 게 송전 이제 멀리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 곳곳에 서 있는 네. 전봇대라고 하는 요것이 이제 배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도 이 유통만 했어요. 전기를 만드는 일은 안 했어요. 그렇지는 원래도? 않습니다. 오랫동안 전기를 만들고 배전, 송배전하고 판매하는 일까지 다 했는데 2001년 4월달에 이제 분할이 되면서 발전 자회사 그리고 전력을 거래하는 전력 거래소 등이 이제 설립이 됐죠. 그 뭐 중부 발전, 남동 발전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는 게 이제 전기 만드는 회사를 또 분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발전 부문을 떼내서 자회사 형태로 쪼갠 다음에 네. 이거를 2002년쯤에 이제 민간에 매각한다라는 플랜이었는데 이제 계획대로 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전 부문은 떨어져 나갔는데 그렇다고 민간에 매각되지는 않고 좀 엉거주춤한 상태로 지금 한 20년 가까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왜 그냥 한 회사에서 하지 왜 발전 부문을 별도로 뗐어요? IMF 이후에 이제 민영화 흐름도 있었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이런 공룡 같은 이제 공공기관 전력 부문을 당시에 이제 분리해서 이제 경쟁 체제로 만드는 것이 전 세계적인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되 여러 네. 회사로 경쟁을 시켜서 보다 요금도 인하시키고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라는 이제 컨셉으로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의 이제 트렌드였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의 전기 생산을 한 회사가 독점하면 굳이 네. 열심히 전기 효율적으로 그럴 만들려는 필요가 인센티브가 없다. 별로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당시에는 또 IMF 이후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쪼개서 만약에 발전 회사를 또 하나로 만들면 너무 커지니까 예. 몇 개로 쪼개서 회사 하나당 한 2-30억 달러 정도에 매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민간 회사로. 예, 그렇게 하면은 한 100억 달러 이상을 이제 벌어들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공기업을 팔아서 좀 외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도 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사가는 데가 없었다. 사가려는 곳은 많았는데 네. 이제 결국은 판매를 안 한 거죠. 매각을. 일단은 쪼개놓고 네. 팔 준비는 했는데 당시 이제 노조라든지 여러 이제 반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단 보류를 했는데 그게 20년이 이제 흐른 상태가 됐습니다. 또 한참 또 공기업 민영화 이게 이슈가 뜨거운 시기가 있고 네네.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있어 하는 시기가 있으니 또 그렇습니다. 물 밑으로 내려가면 조용해지는 잠잠해지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전기 들어온 게 언제쯤이에요? 뭐 전기 들어온 거는 이제 19세기 후반이죠. 그때 이제 대한제국 뭐 조선왕조 이제 후반 고종 시절에 이제 들어왔는데 한전의 기원을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면 1898년까지 올라갑니다. 한성전기회사라는 곳이 있었는데 네. 이곳은 이제 고종 그다음에 미국인 이제 콜브란이랑 보스트윅이라는 사람이 이제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기 만들어낸 회사예요? 그렇습니다. 고종이 출자한 이제 회사죠. 전기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쓰여진 게 100년 남짓이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명칭이 이제 한성전기가 이제 한미전기로 바뀌다가 그다음에 1909년에 이제 일본이 설립한 이란 와사 주식회사라는 곳이 있었는데 예. 이곳에 이제 매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성전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43년 이전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그 발전, 송배전 뭐 담당하는 여러 민간 회사들이 많았는데 네. 조선전력관리령이라는 걸 만들면서 조선수력전기, 조선송전 등을 다 하나로 뭉쳐서 조선전업이라는 회사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 이전에는 그럼 이 발전소 하나만 가지고 전기 만드는 다양한 회사들이 네, 민간 회사들도 한반도에 많았습니다. 있었다. 보면은 예. 궁극적으로 우리가 민영화하려고 했던 모습이 원래 모습이었죠. 최초의 보면은. 모습이었네요. 예. 그걸 합쳐서 네네. 그래서 뭐 경성전기는
이제 중부지방의 배전, 그다음에 남선전기는 남부지방, 그다음에 조선전업은 발전, 뭐 이렇게 네. 역할을 구분을 했다가 이제 해방 이후 1961년에 한국전력 주식회사로 이제 통합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한국전력 주식회사는 이게 민간이야, 공공이야, 상당히 좀 애매한 이제 컨셉이었습니다. 분명히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리저리 지시하고 했는데 네. 소유 구조를 보면 정부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상당히 좀 애매한 시절이었다가 5공화국 시절에 한국전력공사법을 만들면서 기존의 한국전력 주식회사를 해산하고 완전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이름에 공사를 붙였군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1989년 당시에 이제 뭐 포항제철 등과 더불어서 이제 국민주 개념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을 이제 했었습니다. 어정쩡한 공기업 상장하던 네. 시기였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상장되어 있죠. 상장돼 있고요. 근데 이제 주주 구성을 보면 아직도 국가 영향력이 과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은행이 33% 가까이 소유하고 있고요. 산업은행은 정부 소유의 은행이죠. 100% 정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도 직접 18.2%를 이제 보유하고 있으니까 50%를 정부가? 살짝 넘어가는 이제 그런 구조고요. 네. 국민연금공단이 한 8%,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한 24% 정도 소유하고 있고 예. 나머지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국전력이 그렇게 해서 지금의 한국전력이 됐다. 네. 통합해서 만들어졌다가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일일이 좀 분리하고 찢어낸. 그렇습니다. 결국은 전기 만들어서 집집마다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핵심이죠. 네, 만들진 않고 이제 보내주는 역할. 아 참. 네. 그 만드는 회사들이 보면 남동발전, 네. 뭐 중부발전, 서부발전. 그게 어떻게 나눈 거예요? 그 지역으로 나눈 보통 건가요? 지역을 지역 구분으로 네. 이제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특성을 가진 발전기들을 최대한 묶어가지고 남동 쪽에 있으면 남동발전, 예, 뭐 서부 그런 식으로 쪽에 이제 있으면 했는데 서부발전. 조금씩 그게 또 생각만큼 정확하게 이렇게 칼로 두부자르듯이 그러니까 남동발전이라고 하는 회사가 뭐 강원도의 발전소도 갖고 있고 뭐 그렇게 엇갈리기도 하더군요. 예, 좀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수력 원자력은 이제 누가 인수를 안 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수력과 원자력을 이제 같이 묶었던 것이고요. 예. 그래서 한전이 주로 하는 일은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송배전, 전력 판매, 수요 관리 세 가지인데요. 이제 송배전 사업은 멀리 전기를 보내는 이제 송전 사업, 네. 그 다음에 가까운 데 전기를 보내는 배전 사업 이렇게 나뉘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송전망 그러면 그거 아파트 값 내리는 주요 요인이야. 저 철탑. 예, 철탑 싫어. 네.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전기를 안정적으로 보내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게 송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섬과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 송전망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이제 큰일 나는 이제 구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럽에 있는 프랑스, 뭐 독일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 뭐 송전망이 좀 끊어졌다 치면 다른 나라를 우회해서라도 유럽의 다른 나라를 돌아서 네. 전기를 끌어쓸 수가 있어요. 옆 나라에서 예, 잠깐 그렇습니다. 전기 빌려줘. 그러면 예. 이제 쭉 뭐 유럽 대륙을 한 반 바퀴 돌고 그 전기가 돌아와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망이 어디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참 곤란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 다중 환상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미줄처럼 빽빽하게 이제 그 망을 구성해놨는데 이 송전 같은 경우는 전압이 높을수록 더 손실 없이 이제 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게. 예, 왜냐면 수도꼭지 치면 더 파이프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더 높은 압력으로 보내는 물의 거죠. 양을 많게. 예. 왜냐하면 송전 과정에서 이제 열로 일정 부분은 날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것들을 줄이자라고 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압이 뭐 154K에서 뭐 345K, 그다음에 765K까지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76만 5천 볼트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예. 그래서 발전소에서 만들 때는 최대한 이 고압으로 승합을 시켜서 이제 보내게 만들어서. 되는데요. 예. 이런 송전 선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길이가 한 34,0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송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이제 그런 영역이고요. 예. 그다음에 배전은 전봇대, 그리고 전봇대 위에 있는 변압기를 통해서 집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배전입니다. 배급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퀴즈 문제들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전봇대가 몇 개나 있을까요? 이렇게 퀴즈 문제 나오곤 하는데 저도 이 코너 준비하면서 한번 세어봤습니다. 보면은 세어봤다고요? 그러니까 통계를 이제 찾아본 거죠. 예. 예, 찾아봤더니 자그마치 964만 2천 개입니다. 전봇대가 그렇게 많아요? 예, 어마어마하게. 인구 5명당 하나씩 예, 있다고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방에 사람들 잘 없는 지역 한 마을 뭐 한 두세 가구 있는데 그 마을까지 들어가는 전봇대 세 보면 한 뭐 20개 이상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예, 도시만 생각하면 아닐 것 같은데 네. 또 그렇게 지방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달린 변압기만 해도 234만 개가 아하. 있습니다. 그래서 배전망 같은 경우는 총 50만 킬로에 이르는데 예.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이제 이걸 보기 싫다고 전봇대 보기 싫다고. 예, 지하로 이제 매설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 이제 지중화 사업도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10% 정도. 그러니까 전체 전봇대의 10%가 없어졌어요. 배전망 한 50만 킬로 정도 중에서 한 5만 킬로 정도는 지금 땅 속에 묻혀 있는 음.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우리나라 전력의 품질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가 품질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일단 전기 품질은 두 가지죠. 정전이 없어야 품질이 좋은 거고요. 그건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전력 같은 경우는 전압이 일정하게 220볼트면 유지돼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됩니다. 그게 유지가 안 돼서 오기도 해요? 네, 유지가 안 되면 집에 있는 가전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실제로 대규모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가동이 중지되고 네. 심지어 이제 그 플랜트들이 기계가 타거나. 네, 타거나 뭐 멈추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전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 열로 손실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이제 품질 경쟁을 또 각 국가들은 이제 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른 전기가 들어오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1위죠. 그래서 이제 정전 시간은 1년 보면 평균 8.6분, 뭐 손실률은 3.54%인데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정말 따라오기 힘든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가정용으로 쓰는 전기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정밀 산업에 쓰는 그 정도 품질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의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고품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일정하게 안 끊기고 정전 없이. 예, 그리고 그 출력이 고르게 나와야죠. 주파수가 일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군요. 좋은 전기가 만들어지는 비결이 뭐예요? 뭐 생수가 좋아 그러면 여기 이 동네 물이 좋은가? 뭐 할 수 있는데. 예, 전기는 일단은 뭘 잘했길래 전기를 좋은 잘 만들려면 이제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춰가지고 예. 그때 맞춰서 실시간으로 맞춰가지고 이제 생산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전은 가끔씩 뉴스에 나오면 뭐 적자가 심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면 네. 전기요금 올려야 돼 이런 얘기 둘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매번 나올 때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안 좋죠. 2019년 기준으로 이제 매출은 한 59조 원을 올렸는데요. 네. 이제 2조 2천억 적자였어요. 이 적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사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적자가 나는 이유는 한전이 이제 전력회사한테 사는 요금하고 그 다음에 수요처에 파는 요금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 참 전기는 한전도 사온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LNG라든지 석탄 뭐 원료가 되는 이제 이런 원료 가격이 오르면 예. 전력 생산 비용은 당연히 늘어나죠. 근데 전력 요금은 바로 이제 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이제 적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 그럼 무슨 중부 발전, 서부 발전하는 발전 회사는 예. 전기 만들어서 네. 한전에다가 팔 때 그냥 자기들이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값은 아니고 전력거래소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일 전기를 얼마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입찰하세요라고 하는데 입찰 가격이 너무 낮으면 아무도 입찰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수요와 공급에 맞춰가지고 서로가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아, 싼 전기부터 갖다 쓴다 한전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는데 막상 이 판매처 우리 국민들이 쓰는 그 요금은 그거와 상관없이 또 별도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야 뭐 한전이 정해서 부과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료 가격은 상승했는데 판매 가격은 상승 못하는 이제 그런 그때. 대규모 적자가 만들어지는데 이럴 경우에는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원료 가격이 내려가면 사실 전기요금도 내려줘야 되는데 안 내리고 그냥 유지시켜 줍니다. 한 2년 정도. 그렇게 해서 쌓아놨다가. 그러면 쌓아놓으면 누적 적자가 해소돼요. 예, 그러다가 또 뭔가 원료 가격이 올라가서 그러면 한전이 또 일부 좀 부담하고. 어려울 때는 한전이 좀 떠안고. 예,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근본적으로 변화를 꾀하자라고 네. 해서 전기요금 그 명세서를 잘 보시면 좀 바뀌었어요 최근에. 음. 그래서 연료비 조정 요금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3개월마다 이제 기준 요금 대비 이제 원료 가격이 오르고 내릴 때마다 조정을 해서 유가나 가스 가격이 오르면 네. 내리면 이게 3개월 단위로 조정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비행기표에 붙어 있는 유류 할증료하고 비슷한 예, 비슷한 개념이죠? 개념입니다. 예. 보면은. 예.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석탄 뭐 이런 것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요금을 이제 추가하는 기후 환경 요금도 이제 추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좋은 직장인 걸로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뭐 좋은 직장이고요. 근데 이제 제일 비싼 삼성동에 있다가 네. 지금 이제 광주 전남 혁신도시가 있는 나주리에 이전을 했죠. 현대자동차 본사가 최근에 이제 건물을 뭐 몇 층짜리로 짓느냐 논란이 있었던. 네네. 한전은 요즘 고민이 뭡니까? 일단은 전력망 자체가 과거에는 중앙 집중식 한전이 쫙 관리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체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처럼 아주 자잘하고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잘 제어가 되지 않는
맞아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전력 시스템을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분야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탄소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력 산업 자체가 이제 큰 예.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보면 대부분 이 전기만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데이터를 판매하는 이제 그러한 쪽으로 많이 변신을 꾀하고 있고, 무슨 데이터를 팔아요? 우리가 전기를 쓸 때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거의 실시간으로 사실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고, 이 집 빈집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초보적인 보려면 이제 그런 데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걸 활용하면은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서 네. 한전도 데이터들을 어떻게 쌓아서 이거를 새로운 사업에 활용할지를 요즘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서비스 상품을 쓰지만 네. 있는 듯 없는 듯 사실은 존재감이 드러나면 별로 좋지 않은 하지만 그런 요즘에 한전은 대표적인 무척 회사였어요. 고민도 많고 변신도 많이 꾀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안정적이고 편안한 어떤 직장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예. 변화를 꾀해야 되는, 공룡이지만 빨리 움직여야 되는 이제 그런 음,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바빠진 공기업, 대형 공기업 한국전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요일에 준비한 손에 잡히는 경제 어떻게 재밌게 잘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일요일 아침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